하락기에 대한 그 시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수치보다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언제쯤 하락하는 시기가 좀 끝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끝나는 시기. 이게 참 이 얘기가 참 길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길게도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뭔가 이게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본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네.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요소들은 그림을 그려야 하는 캔버스가 있어야 될 것 네. 같고 그다음에 그 캔버스의 기본적인 구조를 잡는 일종의 바탕화면이 있을 것이고 네. 그 바탕화면 속에 이제 산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나무도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아마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나무나 그림, 그러니까 구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개성 있게 이제 한번 내보낼 수 있는 거지만 재밌다. 캔버스라든가 바탕화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패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캔버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종교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도 한데 네. 네, 뭐냐면 저는 금리하고 성장률밖에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역대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같은 데 보면 되게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니까 기준금리만 본다면, 뭐 예를 들면 9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금리의 변동 요인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추세들을 보면 언제나요, 금리가 낮을 때는 집값이 올랐고요. 네. 금리가 오를 때는 언제나 집값이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유튜버들도 있을 거고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아니면 정부의 어떤 발표, 조치, 그다음에 어떤 뭐 규제 완화, 네.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매번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언론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런 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뭐 해야 될 역할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그게 그렇게 저는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금리하고 성장률 정도만 바라보면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도 면에서 본다면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든가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캔버스에 그리는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바탕화면 같은 경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금리와 성장률에 따라서 사실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산 가격과는 역의 관계에 있고요.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 관계에 보통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캔버스라면 바탕화면은 저는 얼마나 고용의 중심지로부터 그 부동산의 위치가 가까이 존재하느냐. 멀면 하락기에 탄력적이고 가까우면 하락기에 비탄력적이고 만약에 멀면 상승기에는 조금 뭐 같이 이제 동반해서 이제 가격 상승을 이루어낼 수도 있지만 좀 더 좀 탄력적이지 않고 조금은 이제 그 비탄력적인 어떤 상승이 될 것이고 뭐 그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지역의 그런 입지 여건이 뛰어난 곳은 상승기에 상당히 탄력적인 가격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조세 정책, 금융 정책, 그 다음에 도심 내 공급 정책, 대규모 공급 정책 같은 그런 뭐 신도시 정책 같은 것들은 그냥 뭐 나무라든가 구름,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되게 보는 시각이 비슷한데. 네. 저도 금리하고 자산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보는데 금리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들 볼 때마다 약간 좀 충격받을 때도 있거든요. 또 특히나 아까 또 경제 성장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되게 비슷한 시각이에요. 예전에는 금리가 오를 때 경제 성장을 하고 또 수요가 늘려면 보통 이제 소득이 올라가고 하니까 금리가 10%라도 본인 소득이 20% 30% 오르거나 경제 성장을 하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경제가 약간 침체 국면이라든지 뭐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좀 자산 시장에는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요? 그게?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와 동일하게 이거를 만약에 그냥 되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낸다면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그 간단한 공식 중에 V는 I분의 R. 그러니까 V는 뭐냐면 이제 밸류죠. 아니면 이제 그 V를 P로 바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분모에 이제 I 값이 있고 분자에 R 값이 있는데 I에 있는 변수들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통 설명을 하냐면 분모에 있는 I 값은 주로 금리, 원자재 가격, 물가.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이제 비례 관계, 그러니까 V값과 그러니까 가격, 그러니까 자산 가격과 이제 비례 관계에 있는 아래 값들은 주로 성장률, 소득, 고용 이런 부분들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올라도 우리나라 집값 오른 적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성장률이나 소득, 고용이 받쳐졌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성장률이 좀 잘 나오고 소득이나 고용이 좀 높다 하더라도 금리가 또 너무 또 높아버리면 그것을 덮을 정도로 그러면 또 자산 가격이라든가 뭐 그건 뭐 집값이라든가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약세였던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는 약간 더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은 금리라든가 성장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자산은 유동성도 상당히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되고 바로 샀다가 뭐 1분 뒤에 2분 뒤에 이제 뭐 매도해서 뭔가 손실을 갖다가 뭐 그 어느 정도는 이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익을 이제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건데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금액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변화에 따라 반응하지 못하는데 제가 한 8개월 전에요. 네. KDI하고 한국개발연구원하고 한국은행에서 공동 연구한 어떤 그런 결과 자료 리포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정말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봤었던 그 리포트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연관을 시킨 건데 금리와 자산 가격과의 관계인데요. 네. 보통은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데 네. 실제로 금리가 내리기 시작해도 즉각적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반영이 안 되고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1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보면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동안의 어떤 그런 뭐 이것도 이제 10년도 장기니까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가장 최고점은 3.25였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딱 지금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렇네요.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3.0, 그 다음에 2.75, 그 다음에 뭐 2.50,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엔 0.50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3.25에서 뭐 2%대 중반으로 내려오는 시점이 2014년이었어요. 근데 2014년에 집 산 사람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2014년에 집 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2014년에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뭐 집값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실거주 할 거고 내 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교육 뭐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때문에 그냥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실수요 목적이니까 내가 사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사면 된다. 뭐 그때 돈이 있어야겠지만 그랬는데 그때 샀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주변에서는 그때도 한국의 가계부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폭락한다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던 시점이었거든요. 책도 많이 나왔던 기억이. 뭐 여러 가지 또 네. 그런 책들도 네, 잘 팔리기도 네, 하고 네, 뭐 네. 인기가 있었던 적도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서 이제 그 2014년에 집을 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왜 사?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잘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과연 내가 잘하는 건가? 근데 사실은 지금 뒤돌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2014년에 만약에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거의 복숭아뼈쯤에 산 게 맞죠. 아니면 뭐 최소한 정강이 뼈라든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무릎보다 더 아래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의 실력은 아니었을 것 같고 우연치 않게 그렇게 했을 텐데 실제로 2014년에는 이제 시장, 그러니까 자본 시장의 어떤 변곡점들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었지만 실제로 이제 계속 꾸준하게 금리가 소위 말해 우하향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 정책들이 이제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한 것들은 아마 2016년부터 집가가 이제 오르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KDI나 한국은행의 그 리포트가 상당히 좀 신뢰성 있는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요. IMF 때도 그랬고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또 금리 변수라든가 뭐 성장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09년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거의 한 자릿수 후반대까지 갔었고요. 네. 작년 성장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5%예요. 그렇게 높아요? 높았어요. 아, 성장률하고 이게 집값하고 관계가 상당히 크네요. 크기도 한데 네. 문제는 성장률이
늦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진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성장률은 언제나 기준점이 전년 대비잖아요. 그렇죠. 무슨 그러네. 얘기냐면 네. 작년에 5% 나왔던 거는 2020년도에 기저 효과였던 거죠. 기저가 그리고 있군요. 2009년도에도 한 거의 10% 가까이 성장률이 나왔는데 그건 2008년도에 기저 효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도 그다음에 금리하고 잘 버무려 보면 어느 정도 시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남의 전문가라고 지칭되거나 자칭 타칭 추천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네. 뭐 영상을 보시는 뭐 그 시청자들 분들께서는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고려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